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됐습니다. 외국인들이 닷새 만에 컴백한 날 코스피는 1970선대까지 급락해 있었다가 2000선을 드디어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61선이라고 얘기하는 2020선은 장중에도 채 가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나마 가장 높았었던 고점인 2014.59가 오늘의 종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낙폭은 오늘로써 만일의 한 셈인데요. 자세한 얘기 시황센터 가서 듣고 오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2월 14일 월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의 첫 거래일 양증시 모두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 가까이 37포인트 오르면서 2014포인트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외국인들이 닷새 만에 매수로 전환했고요. 기관도 여기에 도와주면서 오전장에서는 2000선 안착에 성공했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2010선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2010선 중반까지 올라서서 마감됐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닷새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56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났습니다. 기관도 투신권과 연기금이 모두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1,300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개인만이 매도로 나섰는데요. 개인 쪽에서 1,7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났지만 지수 상승에 큰 부담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원하진 않았지만 코스닥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장 2.6포인트 오르면서 520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출발 또한 520선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는 세 주체 모두 적극적인 매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 가운데 520선 살짝 하회하면서 횡보했는데요. 하지만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을 확대해 나가면서 520선 턱걸이에는 성공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 쪽에서 22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을 확대해 나가면서 85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장 관망하면서 2억 원 정도 팔았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나흘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5원 45전 내리면서 1123원 10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집트 소요 사태가 대통령의 사임 표명으로 어느 정도 진정된 가운데 뉴욕 증시가 상승했고요. 이에 글로벌 달러화는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이 됐는데요. 오늘장 1120원대 초중반에서 오르다가 1123원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계 매수 속에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95만 원대까지 회복했습니다. 철강주인 포스코도 1.6% 올랐고요. 현대차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3.9%,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신한지주 차기 회장이 내정자가 확정되면서 오늘장 불확실성 해소에 2% 상승했고요. KB금융도 2% 나란히 올랐습니다. 기아차도 4% 큰 폭으로 올랐고요. 보험주 강세에 삼성생명이 4.3% 올랐습니다. IT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LG전자도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장 4거래일 만에 반등했는데요. 3.4% 올랐습니다. CJ 옷쇼핑은 8거래일째 하락 중이고요. 메가스터디는 5일째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18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SFA가 1% 올랐습니다. 동서가 오늘까지 4거래일째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에서는 2.6% 낙폭을 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닷새 만에 돌아오면서 IT주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했고요. 기관도 여기에 못지않게 매수하면서 대형 IT주들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에서는 갤럭시 S2를 공개했는데요. 갤럭시 S2는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등과 손잡고 기업용 솔루션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가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LG전자도 4.7% 큰 폭으로 올랐고요. LG 또한 1.6% 오르면서 대형 IT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주들도 저가 매수 유입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차 3인방이 모두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5.2% 올랐습니다. 현대위아의 상장 기대감에 자동차 부품주들도 탄력을 이어받았는데요. 만도부터 쌍용 머티리얼즈까지 2% 이상으로 오르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철강주도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쪽에서 강력하게 매수했는데요. 포스코가 1.6% 올랐습니다. 현대제철이 5% 오르면서 두각을 드러냈고요. 현대하이스코도 4.4%대로 오르면서 철강금속주가 오후장 들어서 강하게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등 세력에 끼려 했던 조선주들은 개별적인 악재의 몇몇 종목들이 발목이 묶이면서 결국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현대중공업부터 현대미포조선까지는 빨간불로 마감이 됐는데요. STX조선해양은 수주 불발 소식에 STX와 함께 내렸습니다. STX가 5% 가까이 하락했고요. STX조선해양은 11% 급락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대규모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갈등으로 인해서 직장 폐쇄를 결정하면서 악재가 됐습니다. 이어서 롱텀 에볼루션 LTE 관련주와 근거리 무선통신 NFC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LTE와 NFC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관련주가 급등했는데요. RF텍이 1% 올랐습니다. KBT와 UB벨록스도 2.9%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소폭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희귀금속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희토류 통제에 직접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주들 주가도 올랐는데요. 해인이 14%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스리노브 디지털과 대원화성 마찬가지로 상한가까지 진입하면서 마감이 되고요. 동원도 7.5% 오르면서 희귀금속주가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황센터 자세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는 오늘장 어떻게 봤는지 얘기 들어보고 내일장 대비책 단단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대투증권으로 갈게요. 이종성 선임연구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가 오늘 뭐 한 2% 조금 못되게 올랐는데 보니까 지수 선물이 더 올랐고요. 삼성전자가 4% 오르면서 거의 상승을 주도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술적 반등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예. 지난 주말에 이제 이집트 대통령 사임 소식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경제지표 호조로 상승 마감하여 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증시 뭐 상승 출발한 이후에 그 지난주 과대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좀 확대시키며 마감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그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매수를 하면서 이제 시장 상승을 견인을 하였는데요. 주식 매수 규모는 아직 뭐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격 부담이 충분히 그 해소된 데에 따른 저가 매수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선물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시스를 상승시켜서 그 프로그램 매물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데에서 이제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의 그 해외 펀드 자금 유출입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6주째 자금 유입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그 대규모 매도 가능성은 그게 뭐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그 중국의 1월 수출입 증가율하고 이제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수출과 수입 모두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수출이 잘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좋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수입이 크게 늘어난 거는 이제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내수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만큼 시장에는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상승 업종이 많은 가운데 그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된 IT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요. 그동안 낙폭이 컸던 운수 장비와 철강 업종 등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뭐 IT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유통주까지 그동안 많이 내렸었던 업종이 오늘 지수와 함께 좀 큰 반등을 줬던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무역 수지에 발표한 지금 중국 상해종합 증시 계속해서 지금 아직까지 개장된 상태인데요. 오늘 2% 넘게 급등하면서 2,888포인트까지나 지금 오르는 모습이네요. 2,888.488, 2,900 갈 것도 같습니다. 자, 뭐 얘기 나온 김에 해외 변수들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특별히 해외 쪽에서 여기저기 날아드는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당장 내일 중국의 물가 지표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일은 그 중국의 1월달 그 CPI하고 P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지난해 이후에 이제 벌써 이제 세 차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 내일 그 중국의 그 물가 지표는 좀 역시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지난달에 그 다소 주춤했던 소비자 물가는 그 가파른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다시 5%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후 온난화하고 기상 이변에 따른 홍수와 폭설 등으로 세계 주요 곡물 생산지의 작황이 부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이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고물가 행진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그런 우려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도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골고루 좀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제 물가 지표는 내일 밤에 생산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목요일 밤에 소비자 물가 지수 이렇게 발표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상품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미국 경제에서도 이제 물가 압력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1%대로 뭐 절대 수준은 낮고요. 그다음에 화요일과 수요일에 걸쳐서 이제 2월달 NAHB 지수하고 그다음에 1월 건축허가, 그다음에 주택 착공 등 그 주택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모두 다 이제 점진적인 어떤 회복세를 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는 화요일 날, 그다음에 설비 가동률하고 산업 생산 지표는 수요일,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는 목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모두 이제 그 경기 회복 시그널을 확인시켜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좀 신흥 시장 대비해서 선진국의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커 보여서 이제 뭐 우리나라 그 금융시장 센티멘털에는 다소 이제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 미국의 경제 지표 개선이 이제 아시아 수출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 시장의 초점은 아시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소 이제 예민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만큼 그 미국의 경기 모멘텀 개선 쪽으로는 이제 좀 시장에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요. 미국 상황 좋아지면은 말씀하셨듯이 인플레이션에 발목 잡혀 있는 우리 신흥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다 외국 자본 이탈은 더 가속화될 수도 있겠죠. 이런 가운데 내일 또 중국의 물가 지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타이밍상 더더욱 부담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죠. 중국의 내일 특별히 소비자 물가의 예상치가 얼마라고 하셨었죠? 내일 그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그 예상치가 5.4%인데 12월 달에는 4.6%입니다. 그래서 다시 5%대로 이렇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상치가 5.4%인데 이것보다 더 높으면은 앞서서 금리 인상도 한번 했는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이렇게 낙폭 과대했던 대형 우량주들도 일단 지수와 더불어서 반등에는 성공을 했는데 내일 이렇게 좀 커다란 중국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장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좋을런지요? 예, 우선은 그 기술적인 이격 부담이 좀 충분히 해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내일 중국의 그 물가 지수 발표가 있겠지만 그 얼마 전에 이제 했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통위가 넘어갔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크게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제 그 긴축에 따른 성장 훼손 우려는 여전히 과도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더 이렇게 가속화될 가능성은 그것도 이제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흥 시장 중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 먼저 조정 국면에 진입했었던 인도하고 이제 브라질, 중국 증시는 지난 주 후반부터 이제 좀 견조한 반등세가 나왔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여건들을 좀 이렇게 고려해 본다고 하면 가격 조정은 이제 1900선 중반 정도면 좀 충분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후에는 이제 기간 조정의 성격으로 다소 이제 상승 추세 복귀에는 좀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긴 하겠지만 여전히 그 투자 심리가 극도로 또 악화되는 그런 가능성도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추가 하락 시에 좀 반등을 겨냥하여서 단기 매수로 좀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추세 복귀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이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는 이제 금일 상대적으로 좀 회복력이 적었던 조선하고 은행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만약에 2000선을 다시 하회를 한다면 그때는 이제 IT와 금융, 조선, 건설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박스권 결국 플레이를 하라는 얘기신데 박스권 하단과 상단을 몇 포인트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1950에서 한 206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내일장 일단 중국 지표부터 나와야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미리 예단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네요. 하나대투증권 이종성 선임연구원과 더불어 내일장 대비책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한동우 전 신한생명 부회장이 내정됐습니다.
신한금융은 오늘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열어 4명의 후보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뒤 투표를 거쳐 한 내정자를 단독 후보로 선임했습니다.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내정자는 신한은행 상무와 신한생명 사장 등을 지냈으며 임기는 2013년 주총 전까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금융도 오늘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 면접을 실시합니다. 우리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과 달리 현 이팔성 회장의 연임이 유력해 조만간 이어질 우리은행장과 경남 광주은행장 선임에 금융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청약 자격의 재산과 소득 기준이 특별 공급부는 물론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에까지 적용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앞으로 보금자리 주택 청약이 어렵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소득 기준을 세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 등 보금자리 특별공급 대상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신청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합쳐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이하여야만 하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635만 원 이하여야 보금자리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은행 예금의 평균 잔액 등 금융자산 기준 또한 도입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기준을 60제곱미터 이하 일반 공급분에도 적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30대 재벌그룹이 조세 피난처 국가에 설립한 해외 계열사가 200개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기업과 개인의 역외 탈세 추적에 나선 상황이어서 향후 결과 또한 주목됩니다. 재벌닷컴이 총수가 있는 자산순위 30대 재벌그룹의 해외 계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작년 4월 현재 조세 피난처로 분류된 국가나 지역에 소재한 계열사는 231개로 나타났습니다. 그룹당 평균 8개 해외 계열사가 조세 피난처에 있는 셈입니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총 38개 해외 계열사가 조세 피난처로 분류된 지역에서 가장 많았고 롯데가 버진아일랜드 8개 등 32개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SK는 홍콩의 8개 등 25개 계열사가, LG는 면세국인 마샬군도 등의 21개 계열사가 위치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 경제 물가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DI는 오늘 발표한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DI는 지난 1월 공업 제품의 가격 상승세가 확대돼 그동안 안정적이던 서비스 물가마저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경제에 있어서도 물가 상승이 실물 경제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DI는 국제 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개도국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이상 2월 14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라스트 성공 전략 마칩니다. 외국인들이 닷새 만에 컴백하면서 코스피는 일단 2천은 기술적인 위치에서 반등을 시켜놓았지만 외국인들의 현물을 300억 조금 넘게밖에 사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중국의 물가 지표가 나오게 될 텐데 중국장은 지금 2% 넘게 급등 중에 있습니다만 과연 내일 중국 지표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어떨지에 따라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박스권의 짧은 매매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